뭐 고구마나 이런 건 안 삶아 오세요? 네. 와, 아프죠. 그래도 뭐 계란 한 판 정도는 삶아오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네. 다음 주에 수업 있어요? 있죠. 다음 주가 몇 일이에요? 26일.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데 뭐 다음 날이고 뭐고 간에 하면 하는 거지 뭐. 예? 그냥 쉬자고요? 저야 좋죠. 저야 좋은데 여러분들이 손해인데. 가만 있어봐. 아, 내가 그거 안 물어봤네. 어차피 조금 이따 좀 쉬었다 문제 더 풀 거니까 한번 이제 물어보자고요. 1월부터 빡세게 한번 하자고요. 아, 여러분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 한번 하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원장님한테 혹시 다른 거 수업 다 비웠냐 확인해 볼게요. 다 비워도 민법 선생님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민법만 안 하는. 그냥 뭐 저희 변호사 선생님 보고 쉬라 그러세요 그냥. 12시간 하려면 체력도 힘든데. 291쪽에 이제 제3절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이것도 대략 이제 한 개는 거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 그래서 잘하면 이제 두 문제까지도 낼 수 있는데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나누어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제 1952년도 마르코비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러시아의 학자입니다. 마르코비츠가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론이 정립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것도 포트폴리오라는 건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거죠. 뭐 분산 투자입니다. 뭐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냐하면 한 바구니 깨지고 나면은 왕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라고요. 좀 나눠서 담아놓으라고요. 나눠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나눠 투자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재산산분법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진 돈을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좀 골고루 나눠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옛날 이야기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는 돈을 한 군데다 몰빵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대단히 번거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1억이면 1억, 뭐 10억이면 10억 한 군데 팍 투자하고 그냥 푹 쉬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런데 여러 군데 투자하려면 뭐 공부하러 다녀야지, 뭐 물어봐야지, 뭐 밤새도록 책도 봐야지,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있냐 그 이야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냐? 왜 이게 불편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뭐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위험. 네, 위험. 이것도 이제 투자 대안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기대 수익이라든가 위험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위험은 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런 걸로 계산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까 이제 계산은 필요 없다 그랬죠? 계산은 필요 없는데 이름은 알아야 돼. 이름을 모르면 나중에 평균 분산 결정법 그런 거 할 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계산은 못 해도 되고. 네. 그럴 때 이 위험의 정의가 뭐였냐 아까? 내가 투자할 때 얼마나 벌까 기대하는 수익하고 실제로 실현되는 수익이 같아서 문제라고요? 달라져서 나타나는 문제라고요? 달라져서. 그래서 그런데 1000만 원 기대했더니 900 나왔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편차가 있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럴 때 이 기대 수익은 그럼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역시 이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기대 수익의 계산은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건요. 사실은 이제 이쪽 계산 문제는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냈어요.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의 개념이냐 그러면은 평균의 개념이고, 평균.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시그마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비중을 곱한 값이에요. 아까랑 뭐 좀 얘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 아까요. 아까는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뭘 곱한다 그랬느냐 그러면은 확률. 와,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뭐 금방 공부하겠는데요? 한번 듣고 기억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수익에다 확률을 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트폴리오에서는 확률을 대신 뭘 한 거냐? 비중. 이해하셨나요? 이게 투자 비중이라는 건데, 이 투자 비중이 곧 확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를 거는 없어. 다를 건 없는데,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책에 있는 애가 아직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공부가 훌쩍 됐을 때 나중에 보기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집에 가버리죠. 그러니까 조금 쉬운 애로 갈게, 쉬운 애로. 여러분, 제가 A 회사 주식하고 B 회사 주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투자할까 말까. 그런데 수익은 각각 얼마 정도가 예상되느냐. 요거는 한 10% 정도, 요거는 20%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나는 1억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억에 7천만 원어치는 A를 사기로 했어요. 그럼 A에다가 몇 프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투자 비중이라 그래요. 나머지 3천만 원어치는 B 주식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B에다가 몇 프로 투자하는 거죠? 30%.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내가 가진 돈 1억이 A에서 나타날 확률은, 내가 7천 투자했으니까 확률은 70%. 그러니까 비중이나 확률이나 같다고요. 이해하신 거죠? 단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 비중을 주는 것 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 옆에 뭐 확률이 있건 비중이 있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싹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이해하신 거죠? 쉬워. 이거는 뭐 그냥 별것도 없고 다 옆으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니까요. 시그마. 오케이. 그래서 7일은 7, 2, 3은 6, 두 개 더하면 몇 프로일까요? 13%.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 오케이? 네. 한번 더 해볼까요? 더 안 해봐도 되죠, 이거? 이런 걸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 뭐 대답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트폴리오는 유용성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3번에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 개별 자산의 위험과 수익 그랬는데, 개별 자산의 위험과 수익은 거의 맨 밑에 줄에서 세 줄 올라오세요. 세 줄. 세 줄 올라오면 네 번째 줄 중간에 두 개의 자산 중 기대 수익률의 평균만을 비교하면 자산 B가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옆에 표를 한번 보세요. 뭐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닐 거예요. 표를 보니까 A 자산과 B 자산을 봤을 때 거기 맨 밑에 ER 기대 수익 보세요. A는 몇 프로냐? 14%. B는 몇 프로냐? 18%. 자, 그걸 가지고 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자산 중 기대 수익의 평균을 비교한다면 B가 더 나아 보인다. 왜? 18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나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도 역시 자산 B가 크다. 그럼 밑에 시그마가 위험인데 위험도 B 쪽이 0.8, 0.3보다 더 크죠? 0.03보다 더 크죠? 0.08, 8%다 그래요. 8%, 8.49%. 그래서 크기 크므로 두 개 대안 중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개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진다. 뭐 일단 요거는 이해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가로 2번에 자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는데 다음 표현은 두 개 자산으로 구성되는 여러 개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표시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각 사상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발생 확률이 같으므로 배합 비율에 따라 그 배합 비율이 비중의 비중 배합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고요? 확률이요, 비중이요, 비중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있는 글씨를 다 읽어보려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한 개만 설명할게요. 한 개. 여러분 그 1, 그 로마자 1은 A 100% 투자할 때죠. 맨 밑에 14%의 수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로마자 V처럼 생긴 거 5. 요거는 100% B에다 투자한 거죠. 요거는 몇 프로예요? 18%. 자, 그러면 로마자 2 좀 해볼게요. 2는 A에다가 4분의 3을 투자한 거죠.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바꿔 써보면 여기 A하고 B가 있더라. A하고 B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수익이 얼마냐? 여기 14%, 여기 18%. 그럴 때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4분의 3, 여기는 4분의 1. 맞아요? 제가 지금 쓴 거? 그러면 각각 곱해가지고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닌 걸 뭐 너무 어렵게 이게 곱해가지고 시그마 한다 그냥 시그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암산 되나요? 4, 3, 12 될 것 같은데 3, 4, 12 3, 1은 3 안 되네. 4, 1은 4 4, 5, 20 10.5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4, 4, 16 그러니까 4.5 네, 어쨌든 뭐 암산으로 했어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네, 좋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14에다가 15 기대수익.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몇 프로예요? 그러면 잘한 거지 제가 지금 계산.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계산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3번 보자. 3번 반반 투자한 거 아니에요? 예? 반반. 이건 너무 쉬워. 이걸 단순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반반 2분의 1, 2분의 1.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지 뭐. 요거 절반 얼마냐? 7. 요거 절반 얼마냐? 9. 두 개 더하면 16.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해요. 뭐 그걸 그 위에 거 볼 것도 없어 그거. 위에 거는 너무 학문적이야.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만 구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요. 넘어가셔가지고 205쪽에 가면 4번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포트폴리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 뭘 설명했냐 하면 포트폴리오는 뭐냐? 분산 투자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랬고 자 포트폴리오도 투자 대안이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우리는 계산 절대 안 할 거지만 이름은 알아두자 그랬어요. 기대 수익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계산할 거다.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럴 때 이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걸 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걸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 용어거든요. 용어. 용어는 뭐 이해하고 계셔야죠. 시험에서 써먹으니까. 네. 자, 그럴 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는 횡축이요. 자산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요. 사실은 축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가야 돼요. 그게 습관이 안 되면 막 대충 그래프만 먼저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정축이 뭐냐 그러면은 정축은 위험이에요. 위험.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위험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변해갑니다. 요렇게가 뭐냐. 이 빨간색 요건 너는 뭐하는 놈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그 횡축부터 설명할게요. 자산의 수라는 이야기는 빵개 자산이고 원점 이쪽으로 가면은 한 개 자산 이쪽으로 가면 두 개 자산
이해하셨습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10개 자산, 이쪽으로 가면은 20개, 이쪽으로 가면은 30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숫자가 적어진다고요, 많아진다고요? 많아요. 예컨대 1억 가지고요. 삼성전자 주식 딱 한 개 샀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이 한 개예요. 자산의 수가. 이런 건 분산 투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런데 내가 가진 돈 1억 가지고 5천만 원 삼성과 LG를 샀다. 그럼 내가 보유하는 자산의 숫자는 2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띄워도 되죠? 내가 가진 돈 1억 가지고 30개 회사 주식을 골고루 사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의 숫자는 몇 개예요? 30개. 이와 같이 이쪽으로 갈수록 분산이 덜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의미는 분산이 많이 될수록 위험은 줄어든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프의 의미 좀 볼까요? 자, 한 개 자산에 투자했을 때 부담하는 위험은 한 개하고 빨간 선이 만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이 높다 그 이야기예요. 2개 자산에 투자했을 때 부담하는 위험은 여기까지니까 위험이 아까보다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다. 그럼 20개 자산이나 30개 자산에 투자할 때는 위험이 더 높다고요? 더 낮아졌다고요? 더 낮아졌다. 그런데 재밌는 게 보세요. 20개 자산을 넘어가니까 분산 투자하는 자산이 많아도 계속 빨간 색깔이 아래로 떨어진다고요? 수평으로 간다고요?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이 줄어들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안 줄어든다 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로 줄일 수 있는 바로 이쪽 구간의 위험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분산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위험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그럴 때, 자, 이 2개를 합한 걸 우리는 이제 총위험이라 하는데, 이 비체계적 위험은 영어로서의 의미가 뭐냐? 분산 투자 해가지고 없앨 수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빤한 이야기인데 분산 투자 해봐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해하신 거죠? 좀 줄여 써도 되죠, 이거? 네, 있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건 뭐라 그러겠냐? 분산 가능한 거예요?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에요?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건, 개별 자산과 관련이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건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어 뭐 이해하자 그랬죠. 용어 뭐 별거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좀 어려운데 이런 게 이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 근데 뭐 경기가 막 너무너무 안 좋아. 경기가 막 미쳐버리겠어요. 막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을 때는요.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을 바꿔요. 집중 투자에서 분산 투자로. 그러니까 투자 방법을 좀 바꿨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올까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나쁜 거는 분산 투자 백날 해봐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별 자산과 관련되는 것들은 피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뭐 굳이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요거는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지 뭐 무슨 감정이나 기업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들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아직 부회장님이 아직 안 나왔죠. 아버지 선대 회장님은 지금 아직도 아프죠. 뭐 아프신지 뭐 돌아가셨는지 그건 모르고 나도 어쨌든 아프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주주가 지금 부재 중이죠. 그러다 보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 1억을요. 여기다 다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딱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어. 그럼 저는 덜 위험한 거예요?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죠.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3천만 투자하고요.
LG에다가 7천을 투자했어요. 이거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뭐 이제 그렇다 치고 뭐 아까 똑같이 반으로 떨어져서 이제 1,500 손해 봤어요. 1,500.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막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2배로 뛰었어. 그럼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7천이에요. 플러스. 그럼 뭐 1,500 빠진 거 빼고도 7천 벌었으니까 토탈 얼마 벌었냐 그러면은 5,500 벌었다 그 이야기예요. 만약 여기다 몰빵 투자하면 5천 손해 보는 건데 1억 다 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이와 같이 개별 자산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은 집중 투자하면은 망해요. 위험이 커요, 이렇게. 그런데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커진다고요? 작아질 수 있다고요? 작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설명 안 하면은 이제 마음대로 이해해버리죠. 개별 자산마다 뭐 위험이 다르고 뭐 뭔가 이게 이런 수익이 다른 건가? 막 이게 희한하게 이해를 한다고 이게.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개별 자산으로 낸 위험은 집중 투자할 때는 그 위험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데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뭐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버는 것도 있으니까 위험이 커진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단 용어 여기까지. 용어는 이해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가로 1번에 자 205쪽이죠. 자 가로 1번에 자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체계적 위험인데 시장의 힘에 야기되는 위험으로 시장 전체적 움직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뭐 경기가 미치게 나쁘다. 그럼 뭐 어쩌겠냐. 그냥 기다려야지. 분산한다고 될 일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비체계적이죠. 시장 전체 움직임에 보고는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여기 개별 자산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좀 써놓으면은 혹시 또 기억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 써놓으시고 나중에 그랬더니 뭐 삼성 핸드폰 사자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나? 뭐 그러면 안 돼요, 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포트폴리오 선택의 중요한 이유는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지 지금. 그래서 밑에 총 위험은 그 두 개를 더한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고는 상관계수는 와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놔두시고. 통계학에서 아마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도 들어보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못 들어보는 이야기죠. 이거. 조금 놔두시고 뭐 다음 과정에서 할게요. 놔두시고요. 넘어가서 6번에 자 효율적 프론티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 풀면 상관계수가 나올 텐데 이거 해 말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런 걸 무리하게 해버리면 이제 힘들어하죠. 순차적으로 차차차 하면은 뭐 거럭저럭 가는데 놔두세요 그냥. 문제 나중에 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 효율적 프론티어다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잠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 평균분산 결정법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평균이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기대 수익을 이야기한다 그랬고 분산은 뭐라 그랬느냐 위험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자산이 있을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이 동일한 두 개의 자산이 있을 때는 기대 수익이 큰 쪽을 선택하겠다. 뭐 그렇게 아까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뭘로 들었냐 하면 이렇게 들었죠. 어떤 포트폴리오 A, B, C, D 4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 수익률은 요거는 0.1이고 0.1이고 0.2고 0.3이고 위험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라고 줄 때가 많은데
어쨌든 아직은 용어가 힘드니까 위험이라고 쓸게요. 0.1이고 0.2고 0.3이고 0.3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아까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거 고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똑같이 10%일 때는 위험이 작은 A를 고르죠. 다시 말해서 B보다는 A가 우월한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이 동일하게 30%일 때는 수익이 큰 놈을 고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C보다는 D를 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진 A하고 D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보다 나은 거다 그래서 보다 좋은 걸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 이걸 여러분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에다가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면 복습하실 때도 혼자서 그려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가 위험이고 저쪽이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0.1, 0.2, 0.3이다. 여기도 0.1, 0.2, 0.3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때 A는 어디에 위치하냐?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1 만나는 곳이죠. A. 자, B는 어디에 있느냐?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2. 그럼 수익은 0.1이고 위험은 0.2. 여기서 만나는 곳이 B가 되겠죠. 지금 이해하고 오시는 거죠? 그럼 C는 수익이 0.2고 위험은 0.3인 곳이죠. 그래서 이걸 C라고 하겠죠. D는 수익이 0.3, 위험도 0.3. 그래서 수익은 여기, 위험은 여기. 그래서 얘가 만나는 곳이 D겠죠.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자, 그럴 때 A와 B는 수익이 똑같다, 10%. 그럴 때는 B를 고른다고요? 아니고 A를 고른다고요? 좋아요. C와 D는 위험이 똑같다. 그럴 때는 수익이 낮은 C를 고른다고요? 더 많이 주는 D를 고른다고요? D.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진 걸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이걸 조금 일반화 시켜볼게요. 세상에 투자할 것들이 달랑 4개밖에 없겠냐? 아니, 그것도 해필이면 수익이 같은 거 2개, 위험이 같은 거 2개. 너무 웃기지 않냐? 세상에는 그렇게 4개밖에 없다고요? 무수히 많다고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 왜 투자 안 하냐? 돈이 없으니까. 아까 어떤 분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넘친다고요? 제한돼 있다고요? 제한돼 있죠. 그건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삼성의 회장님 또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거기는 돈이 막 수십조 있으니까 돈이 넉넉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할 때가 여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모자랄까요? 그분은 또 많이 투자를 해요. 몇십조를 막 꼬라박아야 되거든요. 우리처럼 뭐 달랑 몇천 한다고요? 몇억 한다고요? 몇십조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주주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삼성 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뭐 얼마나 되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싹 다 환개인 다 합해봐야 10몇 %도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약 90%가 다 남의 거란 이야기예요. 그거. 이해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나중에는 그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금융 쪽 공부하면 리츠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 또. 상법 이야기. 그러니까 학개론을 많이 공부하면 상식이 풍부해진다. 네?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까지는 아니고 배짱은 좋아집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투자할 것들이 이렇게 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렇게 투자할 게 많은데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야 될까요? 우월한 걸 찾아야 될까요? 우월한. 그래서 평균산 결정법을 적용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여기 쭈루룩 4개는 수익이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럴 때는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쭈루루룩 3개는 이거는 위험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수익이 낮은 쪽이요, 높은 쪽이요, 높은 쪽. 그렇죠. 예, 그렇죠. 감질나니까 과자 빨리 까세요.
여기는 수익이 똑같죠. 수익이 그럴 때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작은 쪽. 그렇죠. 여기는 위험이 같습니다. 그럴 때는 수익이 낮은 쪽이요, 높은 쪽이요, 높은 쪽. 이렇게 골라가다 보면 보다 우월한 걸 고를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효율적 프론티어다.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영어로는 efficient frontier거든요. frontier 또는 효율적 투자선 이렇게 부르죠. 뭐 이름이 세 개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두 개만 쓰자고요. 이 효율적 전선은 뭐냐 하면 이 프론티어가 여러분 그 프런트 알죠? 프런트. 호텔 가면 맨 앞에 만나는 게 프런트 아니에요. 학원 들어올 때도 프런트가 있잖아요. 프런트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고객을 응대하는 공간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제일 앞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전선이에요. 이건 선은 점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는 뭐냐 하면 얘네들보다 다른 투자 대안들보다 뒤에 있다고요? 앞쪽에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 중에서도 비효율적인 거 얘처럼 이렇게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효율적이니까 얘는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인 놈이요, 효율적인 놈이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 잘 되짚어 보자고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해할 만할 거예요. 아까 왜 이걸 우리가 애초에 적용했느냐? 여러 대안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려고요, 우수한 걸 찾으려고요. 그래서 우수한 걸 찾았다 그 이야기예요. A와 D로 연결되는 효율적 전선 찾았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효율적 전선은 선이죠. 선은 점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효율적인 게 딱 하나만 있다고요, 무수히 많다고요. 무수히 많은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평균무상 결정법으로 기껏 우수한 걸 골랐더니 딱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 투자하면 되는데 딱 하나만 있다고요?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렇죠. 게다가 보세요.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D라고 치자. A하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도 이 둘 중에 보다 우월한 걸 평균무상 결정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뭐 1000개를 하더라도 계속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나은 놈과 다른 놈 또 비교하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토너먼트 하듯이 계속 이긴 놈이 결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개 고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좋다.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하고 얘가 좋으면 또 얘랑 얘 비교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효율적 평균무상 결정법 뭐였어요?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작은 걸 고른다 그랬죠? 그럼 A하고 D가 수익이 동일합니까? 수익이 다릅니까? 일단은 이거 못 써먹네요. 이거는 뭐 이 기준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험이 같을 때는 기대 수익이 높은 걸 고른다 그랬는데 이거는 위험이 같아요? 위험이 달라요? 그러면 이 기준도 못 써먹네요. 그러니까 평균무상 결정법은 효율적 프론티어까지는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중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가장 좋은 거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평균무상 결정법의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비츠라는 러시아 학자가 여기서 가장 좋은 걸 고르는 방법을 찾아낸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네, 좋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어떻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내느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말이 어렵죠. 이 무차별 곡선도 원래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도 꽤 까다로운 이론인데 우리는 그에 대한 설명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써먹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어렵죠. 여러 개념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가정하고 어떤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합니다. 또 투자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럴 때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가 무차별하다는 거냐? 무차별 곡선.
그래서 영어로 indifferent curv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 곡선이다. 무차별하다. 뭔 차이가 없냐? 이 똑같은 3번 곡선, 무차별 곡선 안에서 이 점에 있건 이 점에 여기 있건 저기 있건 저기 있건 간에 투자자가 느끼는 만족감, 효용은 동일하다 그 이야기예요.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같은 곡선일 때는 차이가 없는데 곡선이 다를 때는 만족감이 달라요. 1번보다는 2번이, 2번보다는 3번이 올라갈수록 투자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효용은 커져요. 요거는 뭐 이유는 됐고, 이유는 필요 없고, 효용이 커진다라고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투자자 값은 가장 만족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현재는 3번 무차별 곡선이에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문제는 3번 무차별 곡선에서는 투자할 게 없어. 왜냐? 효율적 전선 바깥쪽이거든요. 아까 효율적 전선이 최전방, 제일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앞쪽에는 투자 집합이 없어요. 뒤에만, 밑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번에서는 못 고르고 2번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을 찾아가지고 요걸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골라요. 우리 책에서는 PA라고 써놓은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요걸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많이 나왔죠.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안 돼요. 만나는 점이 아니고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차하는 점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점이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접해야 돼. 뭔 말이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거를 라지 A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라고 할게요. 여기 스몰 a나 스몰 b도 무차별 곡선하고 안 만납니까? 만납니까? 만나죠. 라지 a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스몰 a나 스몰 b도 빨간 선 위에 있으니까 요놈도 효율적이에요. 얘도 효율적이고 다 효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투자자는 스몰 a나 스몰 b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꼭 대문자 a로 골라야 되냐? 최적으로. 이유는 효용이 낮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항상 가장 큰 만족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 곡선이 그나마 가장 위에 있는 걸 골라야 되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 당연히 접점이에요. 접점. 이해하신 거죠? 접점보다 더 위에는 없어. 투자할 게. 오케이? 그러면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디를 최적으로 하겠냐?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파란 색깔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바로 이 점이죠. 이 점. 그래서 이런 점을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이론을 도입해서 이 수많은 무수히 많은 효율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딱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있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데 어쨌든 잘 넘어왔어요. 6번입니다. 6번. 일본에 투자 대상으로 각종 자산으로 구성된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 이때 투자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투자기회 집합이라고 한다. 투자기회 집합 중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가장 큰 효용을 제공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마르코이치는 다음과 같이 가정했다 그랬는데 가정은 그냥 읽어봐도 됩니다. 2번 볼게요. 괜히 읽었네요. 시간도 없는데. 2번 투자자들은 위험회피형 투자자로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투자자는 아까 위험 애호형이라고요? 회피형이라고요? 말 안 하면 다 회피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효용 극대화, 기대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3번 모든 투자자는 같은 위험 수준에서 기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을 같은 기대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걸 고른다. 평균선 모형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가 어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위험 투자의 선택에 있어서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만을 고려해 투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들 수가 있다. 아까 제가 평균분산 결정법을 다른 말로 지배 원리를 한다 그랬죠? 그 이야기 지금. 그래서 뭐네? 평균분산의 지배 원리는 여러 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평균 기대 수익이 똑같을 때는 분산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이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분산이 똑같으면 기대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아까 여기 썼네, 여기 효율적 뭐요?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것들을 집합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효율적 전선이라고 부른다.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A하고 D를 봤을 때는 당연히 위험이 똑같으니까 뭘 골라야 돼요? D요 A요? A. A하고 E를 봤을 때는 수익이 똑같죠. 그럴 때는 A. 예, 그 다음에 B하고 E를 봤을 때는 뭐가 같아요? 위험. 그럴 때는 뭘 골라야죠? 예, B. 좋아요. 그 다음에 B하고 F를 봤을 때는 그거는 또 수익이 같잖아요. 그럴 때는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작은 쪽. 그렇죠. 그래서 B. 그렇죠. C하고 F를 봤을 때는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이 높은 C. 그러면 A하고 B하고 C를 연결하는 게 효율적 전선이다. 그 이야기죠? 예, 좋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쭉 읽어 보시면 되고 지금 해봤으니까요. 맨 밑에서 네 줄. 이때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비교 우위에 있는 투자를 연결하는 선분,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효율적 전선이 비교 우위에 있는 투자 안에 연결선이므로 보다 높은 위험을 부담할 때만 보다 높은 보상 수익을, 더 높은 기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 별거 아니고 여기요. 그러니까 A는 이 정도 위험에 이 정도 수익을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자 D는 보다 높은 위험을 부담하니까 보다 적은 수익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큰 수익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큰 수익. 그게 우상향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갖고 7번 큰 7번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다 그랬는데, 가로 1번이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는 수많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우측에 위치한 포트폴리오일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 또한 높은 대상이다. 방금 보셨죠? 예. D가, A보다는 D가 위험도 수익도 둘 다 크죠. 그러므로 이들 투자 대상 가운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투자자의 효용 극대화를 주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은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가 남아있다, 제기된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자 가로 2번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최상의 포트폴리오인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에 의한 투자자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자, 접점의 동그라미. 접점.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요. 아래로. 이렇게 생긴 거 위쪽으로 볼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해평이라는 이야기고, 이게 위험 애호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선, 직선으로 생긴 게 위험 중립형인데, 어차피 우리는 위험 중립형도 필요 없고 위험 애호형도 필요 없어. 분석이 안 돼요.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면 보여드릴게요. 위험 해평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는 투자자는 위험 해평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나 기울기는 투자자가 달라진다. 그림에서 보면 무차별 곡선 IA는 주어진 기대 수익 수준에서 위험을 적극 피하고자 하는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고, IB는
주어진 기대 승률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다. 자,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가죠. 갑을 보수적 투자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을을 공격적 투자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는 방어적 투자자라 그래요. 방어적. 이걸 다른 말로는 적극적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A는 무차별 곡선이 어느 쪽에 있냐면 보세요. 이쪽 위험도 좀 작고 수익도 작은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을의 무차별 곡선 보세요. 위험이 작은 쪽이에요? 큰 쪽이에요? 큰 쪽. 수익도 낮은 쪽이에요? 높은 쪽이에요? 높은 쪽. 그러니까 둘 다 위험을 회피해요. 왜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습이니까. 그런데 둘 중에 상대적으로 짱이 좋은 건 누구냐 하면 을이다. 그게 을. 을은 내가 위험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나는 많이 벌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갑은 아니에요. 나 저 위험은 싫고요. 난 웬만큼 그냥 먹고 웬만큼만 살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소 방어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 여기 이제 또 최근 시험에서 한 뭐 두세 차례 써먹었던 용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보면 그러므로 지금 이제 299쪽에 첫째 줄 중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의 무차별 곡선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효율적 프론티어 EF 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P, A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되고 무차별 곡선 I, B를 가진 을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P, B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결과적으로 위험과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셨고요. 자, 가로 2번에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자산의 수가 8번에 가로 2번 큰 8번 부동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는데 가로 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위험은 커진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재산 3분법이라는 건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뭐 이것도 외우지 말라 그러면 또 이걸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우리가 지금 그럴 머리가 여유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거 듣기만 하고 끝내세요. 재산 3분법. 재산을 세 군데 나눠라 3분해라 그 이야기죠. 왜 그러면 도대체 재산을 3분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 때문이에요. 순서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제 자산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근데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예금 해가지고 돈이 되나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뭐 돈 되는 거 뭐 누구나 알고 있고요. 안전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금은 그야말로 안전하죠. 그런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주식은 형태도 없는 권리일 뿐이고 그래서 주식은 깡통이 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1억 투자해도. 근데 땅은 1억 투자했을 때 땅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참패할 가능성은 없어서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고 봐요. 이해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환금성 관점에서 본다면 예금은 이거 자체가 뭐 돈이죠. 뭐 바꿀 게 뭐 있나요? 뭐 가서 그냥 카드 집어넣어 가지고 인출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환금성 그 자체라고 봐야 되고 주식은 환금성이 굉장히 높죠.
언제든 한 500원만 싸게 팔아도 금방 팔린다 그랬죠. 근데 부동산은 500원 싸게 팔면 금방 팔린다고요? 2년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팔려면 싸게 팔아야 되니까 환금성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각각 단점이 하나씩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한 군데다 몽땅 투자한다. 예를 들어 여기다 몽땅 투자했더니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제로가 됐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몽땅 투자하자고요. 내가 가진 돈을 세 군데 나누어 투자하자고요. 나누어. 이야기는 뭐예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재산 선분법이 보전적인 분산 투자 이론의 일종이다 그 이야기예요. 네? 좋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자, 관련 1번 보니까 재산 선분법이란 재산을 부동산, 증권, 예금 중 어느 한 가지에 집중시키지 않고 부동산이나 증권, 예금 세 분야에 분산 투자하여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나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앞에 페이지 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큰 3번에 재산 선분법에 적용 그랬나요? 가로 1번에 단순히 자산을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 선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며 대안적 포트폴리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일종일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2번. 따라서 재산선분법은 재산관리 유익한 방법이긴 하지만 소득이나 부동산의 개별성, 국지성으로 인하여 그 배분을 똑같이 한다고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차이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높게 평가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분산 투자의 일종일 뿐이지 포트폴리오의 일종일 뿐이지 재산을 세 군데 나누기만 했다고 해가지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 고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일종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쓰여온 방법이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쓰여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살아남아 있을까요? 없어지지 않고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요. 있긴 있으니까요. 약간의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 일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자산을 선분한다고 무조건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투자 이론의 이제 절반 정도를 우리가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제 2장이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은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일단 조금 쉬셨다가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로 끝내자고요.